네, 정가 소식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북도, 강남도 모두 시끄러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요, 상당히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고영태 녹취록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고영태와 관련한 건 모두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탄핵 심판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진 게 없네요. 증인도 그렇고 녹취록도 그렇고요. 헌재에서는. 결국 이제 그 형사 재판하고 이제 그 헌법 탄핵 심판 재판하고 다르거든요. 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래서 최순실 등의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고영태 등의 그런 그 녹음 파일이 정상에 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기획을 해서 터뜨렸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순실 등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헌법재판,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 터진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헌법에 위반해서 그런 권한을 위임했느냐. 그래서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했느냐. 법치주의를 침해했느냐. 그것이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마도 그 고영태 등의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 안 한 것 같고 반면에 형사재판에서는 그걸 증거로 채택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뉴스 속보는 현재 중앙지법에서 일명 김수현 파일 혹은 고영태 녹취로 전해지는 부분들이 검찰 측 그리고 최순실 씨 측의 요청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엇보다 최순실 씨 측은요. 1시간 분량으로 바로 이것이 국정농단의 주범은 내가 아니라 고영태의 기획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철 전 보좌관이죠. 돗자리 정부가 깔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한 부분들로 보면 상당히 서로가 징탈전처럼 녹취 파일을 놓고 오늘 뜨거운 한판이 예상이 됩니다. 네, 최철 씨는 일단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보좌관이었습니다. 원래 국회 비서관을 하다가 이제 장관 보좌관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 녹취록에 보면 결국 이제 돗자리는 정부서 일단 펼쳐놓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제 모양새를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어떤 이 기금 자체, K스포츠 재단의 기금 자체를 뭔가 좀 어떻게 사용하자라는 그런 계획을 한 것들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보면 지금 이제 K스포츠와 이런 미르 재단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들 돈을 걷어서 만든 재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큰 틀은 결국 최순실과 대통령이 만든 것이고 그럼 그 중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돈을 좀 뽑아 쓰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모의했던 그런 정황들이 이제 오늘 녹취록을 통해서 일단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계속 진행되는 녹취록의 공개에 대해서는 속보를 통해서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요, 이 녹취록뿐만 아니라 대리인단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조금은 까다롭다고 해야 될까요? 엄격하다고 해야 될까요? 재단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기밀로 했냐는 송곳 질문을 계속 던지던데요. 그러니까 오늘 뭐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그동안 대통령 소치인 측이 아니 변호인 측이 써왔던 그런 시간의 전략에 대해서 모조리 좀 차단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송곳 질문이랄까요? 이런 것을 한 것 같아요. 뭐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고영태 녹취 파일 같은 것은 이미 녹취록 29개가 양측 동의하에 증거로 채택이 되어 있어요. 녹취록이 있는데 또 뭐 녹취 파일까지 그걸 다 틀자는 것은 결국 또 시간 끌어보자는 그런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실 행정관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강일원 재판관이 그 재단 설립이 기밀이냐 아니면 좋은 선의로 한 것이냐 뭐 왜 좋은 뜻이면 그걸 기밀로 했느냐 또 이런 그 문화체육 관련이기 때문에 그 소관으로 한다면은 교문수석실이죠. 근데 왜 말하자면 그것을 경제수석실에 돈 걷기 쉬우니까 기업을 압박을 해갖고 돈을 걷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은 이 재판관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그 의문점이라든가 의혹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를 하면서 또한 대통령 변호인 측이 이렇게 좀 시간 끌기라든가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억지 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렇게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역시 3월 13일 이전에 뭔가 확실히 탄핵 결정을 내리겠다는 게 헌재 전체의 그런 재판관 전체의 일관된 어떤 분위기 아닌가 이런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고성도가 썼는데요. 내가 당뇨병에 걸렸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있으니까 음식 먹을 시간을 달라라고 하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이야기였습니다만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변론을 그렇죠. 끝내버렸네요, 오늘. 이제는 그러니까 뭐 대통령 대리인단이나 탄핵소추 그 위원들이 그 증인들을 질문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판관들이 직접 질문하고 직접 오히려 송구 질문을 해서 답변을 끌어내는 뭐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미 이제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사람들이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고영태 씨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냥 변론기일을 끝내버리려고 하니까 이 김평호 변호사가 아니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당뇨 증세가 있으니까 뭘 좀 먹고 좀 하면 오후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른바 밥 먹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재판관들이 뭐 다음번 변론기일에 얘기를 하든가 할 얘기가 있으면 그때 얘기하라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아니 왜 지금 재판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느냐 이러면서 고성을 지르고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오히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 재판 그러니까 변론을 끌어나가는 과정에서 변론을 충실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간 끌게 하려고 이런 식의 이제 꼼수 같은 걸 등장하게 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받고 지금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을 최근에 발간해서 쓰신 분이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쪽 대리인단 측에 상당히 이제 쓰고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12시가 되면은 이제 재판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고 점심 식사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원래 다 대리인단 내에서도 상의가 없었다고 해요. 본인이 돌출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변론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갑자기 질의를 하니까 이제 그 재판관 측에서 아니 지금 시간이 지났고 다음에 그 기회를 잡아줄 테니까 다음에 해라. 그렇게 하니까 아니 내가 지금 당뇨가 좀 있는데 좀 지금 내가 금방 뭘 먹고 이걸 하겠다. 준비해왔는 걸 하겠다 하니까 다음 기회를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본인이 왜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상당히 소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국 이 저번에 서석구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김평호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뭔가 재판의 어떤 본류적인 이거보다는 오히려 막 본인들 주장을 하려고 이제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실제 이제 재판을 쭉 해보는 당사자로서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12시 되면 끝내라 그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이제 그 얘기한 그 내용들을 보면 뭐 반복합시다 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이정미 그 재판장 권한대행이 다음에 하자. 그러니까 김평호 변호사 입장은 지금 얘기하겠다는데 그 얘기할 기회가 차단이 된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화를 낸 걸로 보는데 뭐 김평호 변호사가 원래 뭐 정치적으로 한쪽에 뭐 치우친 분도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아마 그 기회가 안 되니까 저렇게 화를 낸 모양인데 좀 앞으로는 좀 이렇게 좀 조화롭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박수친 50대 남성까지 있었거든요. 이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야기를 해도 박수를 치고 이정미 헌재 소장대행이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조금은 반발심을 갖고 박수를 친 듯한 그런 행위 때문에 퇴정 명령이 오늘 내려졌다고 합니다. 점점 이 분위기가 요란스러워지는데요. 네, 요란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가다가 격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에 18번을 변론을 했는데 지금 방청객이 지금 이제 퇴장 명령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재판관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예민한 시기가 됐다는 것이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 권한대행이 이미 한 차례 방청석에서 박수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 이제 입장을 옹호하는 이제 박수 소리인데요.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줬는데 그 다음에 또 반대되는 쪽에서 또 방청객들이 또 박수를 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방청객을 퇴장 조치해버렸는데 앞으로 아마 방청객 자체를 전부 검증하고 들여보낼 수는 없으니까 더 이제 변론길이 최종 길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이 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걸 또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퇴장 정도인데 감치 처분 날 수 있거든요. 감치는 뭔가 하면 유치장에 며칠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재판이나 가서 방청을 할 때에는 속 마음으로만 생각을 해야지 뭐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되면 재판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제를 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에는 나갈 듯 하다가 나가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바로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늘 웬일로 특검의 모습을 내비쳤습니다. 지난번에 검찰에서는 일명 기습 출석으로 주목받았던 사람인데요. 오늘 출석 장면은 어떠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비선진료 진출시키셨습니까? 담당 업무셨잖아요. 네. 최순실 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경찰 인사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출석을 왜 안 하셨나요? 오늘의 등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안봉근 비서관의 경우에는 비선 의료와 관련해서 일명 보안 손님을 관리했던 그 사람으로 주목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일단 지금 오늘 소환은 참고인 신분으로 했지만 특검이 오늘 오후 브리핑을 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아마 안봉근 비서관의 어떤 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어느 수사를 하겠다는 뜻이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는 그냥 참고인으로 나와서 조사받고 끝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국회 청문회 같은 경우는 자녀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래서 이제 본인이 출석 안 했고 또 헌법재판소도 나온다 그랬다가 이제 안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근접거리에서 같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마 특검을 조사한 것은 비선 의료뿐만 아니라 아마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앞두고 대통령의 어떤 일상적인 어떤 생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좀 하지 않나 싶고요. 특히 이제 안봉근 비서관이 여러 어떤 또 인사에 개입한 정황들이 좀 있습니다. 네. 경찰이라든지 그런 거와 관련해서 혹시나 이제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헌재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여러 차례 그렇죠. 했는데도 거기서는 가서 만약 어떤 증언을 할 경우 대통령의 그런 국정농단에 상당히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나간 것 같고 이 특검은 지금 피해자로서 여러 가지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대로 비선 의료진이라든가 보안 손님 이런 거 다 이렇게 말하자면 경호실법 거기에 경호실에 그런 법에 맞게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들락날락 다 시켰다는 것이 다 알려진 것이고 거기다 인사 개입 문제, 세월호 7시간 문제 이런 것들의 경우 지금은 오늘은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나가서 과연 현장에서 피의자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본인으로서는 어차피 특검에 안 나갈 경우 자신이 피의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특검의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단 가서 들어보고 특검의 어떤 진이라든가 특검이 돌아가는 상황도 좀 파악할 겸해서 오늘 나온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윤 전 행정관이던가요? 아마 그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안봉근 비서관이 아주 서둘러서 그때 대통령을 만났다 그런 증언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봉근 비서관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대통령의 상세한 행적에 관해서 좀 우리가 좀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렇죠. 지금 왜 이 시점에 나왔을까?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3개월 동안 검찰에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받고 난 다음에 종적을 감췄거든요. 그래서 문고리 3인방을 찾겠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네티즌 수사대가 가동이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왜 그동안 잠잠했던 안봉근 전 비서관이 특검의 그 수사 기한 한 일주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왜 참고인 신분으로 지금 출석을 했는가? 본인이 아마 도망 다니려면 일주일만 더 도망 다녔다고 하면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이제 검찰 조사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제일 궁금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계가 점점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조사를 받을 걸 받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훨씬 더 불리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나 중간 보고가 있을 경우에 계속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고영태 씨의 녹취록, 일명 김수현 녹취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놓고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오히려 최순실 주도의 재단 운영이 증명됐다고 한 반면에 최순실 씨 측은 고영태 주도로 기금을 빼돌리려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고영태 씨 측에 오늘 취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녹음 파일이 나오고 있을 텐데요. 이게 보면은요, 어떻게 앞뒤 맥락이 다 잘라진 상황에서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영태 씨 측은 먼저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깊게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나의 주도로 이야기되는 게 속성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결정권은 이제 최순실한테 있다는 게 이제 고영태 씨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뭔가 논의를 하더라도 결국 최순실씨가 뭐 거부를 한다든가 방해를 할 경우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하고 녹취를 하고 한 것들은 결국은 자신들끼리 뭔가 모의를 하고 생각을 나눈 것이지 그것 자체가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재단 같은 경우는 재단 이사장과 그것도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최순실씨가 모든 걸 결정을 하니까 돈이라는 것을 갖다 내오는 것 자체는 사실 누가 결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뭐 36억짜리 또 7억짜리 이런 게 보면 다 미수에 그쳤거든요. 그런 거 보면 물론 본인들이 여러 가지 논의는 했지만 실제 어떤 미수에 그쳤고 또 이 결정권 자체는 최순실이었기 때문에 고영태 씨 이야기도 결국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이야기했던 것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거 보면서 검찰 측의 주장하고 최순실 변호인 측의 주장이 양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세요? 왜 그런가 하면 검찰 측 주장대로 최순실이 재단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고영태 등 일당이 거기서 돈을 빼내려서 간 것도 맞거든요. 양쪽이 다 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마무리된 다음에 해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녹취가 왜곡이 된 부분이 적지 않고 맞장구 치고 싶지 않다. 현재 아무도 모르는 친구 집에 거처를 잡고 있다는 고영태 씨의 침묵은 당분간 더 길어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느껴지는 집니다만은 뭐 고영태 씨가 탄핵 이후에 해명을 하겠다는데 뭔가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탄핵 이후에 자기 해명을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뭐 고영태 씨가 이 어떤 국정농단에 어떤 단초를 제공한 건 맞지만 고영태는 최순실의 하수인이고 이 국정농단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공범이라고까지 아니지만 종범인 것은 다 사실이거든요.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하는 것을 보고 아 자기들도 그 밑에서 잘 이렇게 국리를 하면 돈 좀 빼먹고 뭐 뭔가 좀 권력도 좀 누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뭘 지금 큰 의인이나 되고 뭐 탄핵이 끝나고 나면 뭐 대단한 것이라 얘기할 처럼 국민들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시건방진 얘기입니다. 지금 밝힐 것 있으면 지금 밝혀야죠. 왜 탄핵 이후 밝힙니까?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헌재가 이루어졌는데 왜 헌재는 안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어떤 정말 탄핵 후에 꼭 밝혀야 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헌재에 가서도 밝히고 또 재판부에 가서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지금 고영태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제 재판할 때 이제 신빙성이라고 하죠. 그 법상으로는 증명력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저런 다른 의도가 있다, 다른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면 진술의 신빙성, 증명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아마 그거는 이제 지금 형사 재판을 맡고 있는 그 재판부에서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요. 제3자적인 위치에서 하는 진술하고 본인이 직접 예언이 있는 경우하고는 그 신빙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탄핵 마무리된 다음에 해명이라는 건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취지로 들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 뭐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나 최순실 씨 측이 가지고 있는 전략은 논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을 만들어서 고영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게 혹시 행여나 고영태가 뭔가 이렇게 주도하려고 하다가 그게 잘못돼서 지금 이렇게 국정농단을 뭐 조작하거나 만들어낸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자꾸 논란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혹시 다 조작된 건 아닐까 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고영태 씨 입장으로 보면 본인이 아마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논란을 더 부추기게 되고 그러면 핵심이라고 하는 국정농단 그 자체가 아마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좀 분명히 구별해서 봐야 될 게 이 고영태 씨가 국정농단을 기획했다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국정농단은 최순실이 했고 거기서 사사로 이익을 취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헌재에서도 고영태에 대한 증인을 취소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을 잘해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영태가 딱 기획을 해서 국정농단을 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증인들 얘기 들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농단은 농단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헌재든 또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도 고영태가 국정농단을 할
역량이나 힘이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최순실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40년 직인 이 사람이 권력농단을 한 거지. 고영태 씨라든가 그 무슨 노승희 씨든 누구 차은택이든 그 사람들이 어떤 자발적으로 기획을 해갖고 이 국정농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걸 뭐 보통 사람들도 아는데 재판부라든가 또 뭐 이 헌재 재판관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대통령 소추인 측이라든가 그 변호인단 측에서는 어떻게든 뭐 이걸 시간 좀 끌어보고 이 사건의 그런 본질을 흐려보자는 차원에서 자꾸 고영태의 그런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고영태가 장난을 친 거다 이런 것을 강조하지만 글쎄요 뭐 상식적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그렇게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무엇보다 파편처럼 튀어나오는 녹취록 때문에 시청자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상상의 가지를 이런 데다 펼쳐야 되는 게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워낙 부산에서 출장을 간 것인지 최순실 씨와 함께 있다라는 그 녹취록만 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민망한 구석이 없지 않을 정도의 녹취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신문도 마찬가지지만 이 제목도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녹취록 같은 경우도 앞뒤 맥락 그 이야기만 딱 하면 이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지금 보면은 최순실과 고영태가 두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불륜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특히 이제 부산에 어떤 밀월 여행을 했다. 뭐 이런 이제 그 녹취록 내용이 있어요. 보면 뭐 부산 가서 뭐 한번 받아보고 가자. 또 뭐 일의 연장이다. 뭔 줄 알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뭔가 두 사람이 부산에서 만나서 밀월 여행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친구인 노승일 씨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노승일 씨가 당시에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그렇죠. 했어요.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시도를 했습니다.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본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노승일 부장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5대 거점에 필요한 시설을 알아봐라. 그래서 최순실이 요청한 게 대구 육상 그 진흥센터, 실내 그 경기장인데 거기하고 그다음 무주 태권도원하고 가가지고 시설 한번 알아봐라. 부산 경기장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순실이 그러면은 부산으로 와라. 내가 부산에 있다.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저하고 이제 내려가요. 부산에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최순실 말고 여자분들 3분이 더 계셨었어요. 예, 최순실하고 이제 같은 모임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대구에서 부산 가까우니까 와라. 그래서 내가 밥 사주겠다. 이런 쪽으로만 제가 이해를 했었거든요. 이런 논란, 이 본질과 관계없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서로 핑퐁하듯이 오가는 이런 논란이 종결될 날이 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저거 자꾸 이렇게 논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둘이 사귀었건 내연관계건 불륜이건 뭐 결혼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과연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느냐, 헌법 위반을 대통령이 했느냐, 그게 쟁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참 대통령 측에도 좀 답답한 게 지금쯤이면 과연 이것이 대통령이 잘못한 건 맞지만 이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돼서 탄핵 사유에 해당되냐 안 돼. 그거에 대한 법리 논쟁을 치열하게 벌릴 때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계속 불러갖고 둘이 뭐 불륜 관계인데 거기서 터져 나온 게 이 사건이다. 아니 그렇게 터져 나왔다 해서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네. 좀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좀 이 보는 국민들도 좋은 이해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게 이런 논쟁이 굉장히 좀 위험한 것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저런 게. 네. 자꾸 거론이 되고 자꾸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최순실과 고영태의 관계는 좀 묘했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만들어졌을 거야라고 하는 자꾸 추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녹취록 내용하고 노승일 부장이 얘기한 거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처음에 녹취록 내용만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맞아. 뭔가 밥도 먹고 뭔가 좀 묘한 게 뭔가 있었을 거야. 라고 추정하는데 노승일 부장이 설명을 쭉 해놓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내용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의 전체 그림을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부분 자꾸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이상 방향으로 논쟁을 자꾸 튀어오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오늘 덴마크 검찰은 바로 정유라 씨의 송환 여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자진 귀국을 거부했었고요. 특히 이제 구금 시간의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한국으로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유라 씨가 그동안 어떻게
독일에서 살았는지에 대한 증언을 저희가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유라 씨, 기업 돈을 받아서 그게 원래 승마하는 선수들한테 가야 될 돈인데 강아지나 고양이 사료로 쓰였더라고요. 기업 돈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이 개인적인 돈으로 다 썼죠. 정유라가 혼자 거기 거주하는 생활비라던가 생활비도 또 여러 가지잖아요. 또 그다음에 정유라가 좋아했던 개들이나 고양이 사료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됐겠죠. 정유연이 하나가 독일 정착하기 위해서 지금 말 관리사라던가 그전에 정유연이 남편이라던가 정유연이 남편의 친구, 그다음에 정유연이를 돌봐주는 아주머니, 그다음에 아이, 이 모든 사람들이 쓰여지는 돈으로 쓴 거예요. 김삿갓도 아니고 기업 돈이 이렇게 알토란 같은 생활비로 활용이 되는군요. 지난번 그 내역이 나왔죠. 강아지 패드 뭐라든지 강아지 사료 이런 것들을 삼성에 제공한 돈들이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된 건데 정유라 같은 경우는 좀 비정상적으로 이제 동물에 대한 그 어떤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학교 다닐 때 또 친구 관계나 이런 게 좀 원만하지 않으니까 특히 이제 개와 고양이를 굉장히 이제 많이 좋아해서 집에 그때 갔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신고할 정도로 많은 개와 고양이를 키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덴마크 같은 데 갔을 때도 그때 집안에서도 개와 고양이가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기자들도 그냥 깜짝 놀라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정유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 2개월 정도 되는 구금이 이제 22일로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덴마크 법원에서 송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송환 결정을 하더라도 그 송환 결정에 대해 또 이제 소송을 벌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또 이제 장기간 어떤 또 이제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마 이제 강제 출국이 되더라도 결국 또 소송을 벌인다면 또 장기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특검 조사 기간 내에 정유라가 들어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또 현재 정유라가 이제 혐의 받는 게 이화여대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때문에 굳이 지금 정유라가 같은 경우는 국내 들어와서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을 본인이 아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본다면 아마 덴마크에서 계속 거기서 버티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정유라가 무슨 돈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삼성이 준 돈은 나중에 이 후불 정산제 같이 그런 방식으로 진짜 묻지마 돈으로 그냥 지원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하고 저렇게 고양이나 개 사료 이런 것들까지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건데 그 지원 내역도 방식도 잘못된 것이지만 정유라는 자기 재산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재산이 없는 정유라가 도대체 무슨 돈으로 저렇게 해외에서 계속 돈을 쓰면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또 다른 주머니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또 기업에서 돈을 지원해 준 게 일부분 빼돌려져 있는 것인지 이걸 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 입장에서 정유라를 데려오면 입을 다물고 있는 최순실의 입을 열게 할 수 있다. 그게 좋은 그 모티브였는데 지금 특검 수사가 다 끝나가니까 그 효용도 많이 떨어진 걸로 보이고 지금 말씀대로 특검 끝나고 나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검이 날개를 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바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요. 최순실 씨가 막판에 10월 말에 귀국할 때 입국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걸 돕지 않았냐. 사실 10월 30일 상황을 보면은요. 본인이 시차 적응이 안 된다 그래서 본인 여유 있게 돈 빼고 시내로 활보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비난이 많았죠. 사실은 이제 저렇게 중요한 피의자가 국내 귀국할 때는 보통 공항에서 그냥 신병을 확보합니다. 당연히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최순실 같은 경우는 그 하루의 시간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 동안 최순실가 뭐 했냐면 대포폰을 이용해서 자기 증거를 인멸하고 또 돈을 찾았어요. 그 돈을 찾고 등등 아주 그 피의자로서 모든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을 만나서 다 작전도 짜고 이런 걸 했단 말이죠. 그럼 과연 저런 특혜를 누가 줬는가?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때도 보면 시차 적응이 안 되고 또 등등 이유를 댔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결국 검찰과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최순실이가 귀국한 배경도 박 대통령이 최순득 씨를 통해서 직접 차명폰을 통해서 통화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자, 들어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박 대통령이 지시가 해서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언제 최순실이 들어올 줄 알았고 그럼 박 대통령도 들어와서 어떻게 증거인멸해야 될지를 바로 우병우 수석한테 한번 자문을 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와 최순실 씨의 친분이 두텁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기사 보도를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특검에 출두했던 우병우 전 수석을 전해드립니다. 19시간 마라톤 조사를 마치고 나온 표정도요. 들어간 표정도요.
이 특검에 불려가는 분들 중에 가장 표정이 일관된 분 중에 하나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방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아직도 모르신다는 입장이세요? 예, 모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서 아니 잠시만 말씀해 주시죠. 문체부 인사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모든 오늘 조사 받겠죠. 아드님 꽃보직 특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받겠습니다. 한 말씀만 어떻게 밝히셨다는 국민들에게 거죠? 청탁한 적 없습니다. 들어갈게요. 손님 주사가 좀 길어졌는데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성실히 조사받았습니다. 최순실 씨로부터 경찰청장하고 우리은행장 등 인사청탁 받은 게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민정수석 자리 있으시면서 국정농단 사태 몰랐다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 갈게요. 정말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꾹꾹 눌러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민정수석실에 최순실 씨가 보내는 여러 후보자의 메모지 바로 꽁 잡는 배 장시호 씨에 의해서 적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명품 시크릿백이라고 하는 핸드백에서 그 휴대폰을 촬영을 했다고요. 어떻게 그걸 미리 알고 이렇게 찍죠? 참 그런 걸 보면 네. 지난번 우리가 TV조선에서 그 처음으로 최순실 씨를 그 동영 찍은 이제 영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아마 최순실 씨가 했던 신변에 여러 가지 좀 이제 취재가 들어온다는 걸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시호 씨 집에 이제 한번 가서 좀 기거를 했는 모양입니다. 네. 그 기거하는 상황에서 근데 장시호 씨가 보니까 계속 그 정말 최고급 백을 갖다가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잠시 최순실 씨가 나고 난 다음에 저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차명폰과 함께 인사자료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인사자료는 바로 이제 경찰청장, 뭐 KTNG 사장 등등 공기업과 이제 사정기관 기관장들의 인사자료가 있고 거기에 포스트잇까지 있으면서 민정수석실에 이제 보내라 뭐 이런 것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차명폰을 열어보니까 그 차명폰 안에 전화번호가 딱 3개 있었는데 그 3개가 바로 윤전추, 안봉근 마지막에 이모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 이모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장시호가 혹시나 이게 나중에 자기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 자기가 할 때 뭐 이용에 대해서 그 인사자료를 직접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관해 둔 게 이제 검찰에 이번에 이제 제출이 된 겁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이 지금 과연 이런 인사자료를 받았을지 여부도 함께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요. 장모 김장자 씨와 최순실 씨가 정작 김장자 씨는 청문회에 아프다고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그 즈음에는 수영장에서 함께 목격됐다라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는 아프다고 안 나왔는데 그 시간에 뭐 회원권만 가격만 해도 1억 6천인가 뭐 7천 되는 그런 고가 회원권이 있는 그런 그 호텔의 수영장 거기에서는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수영도 하고 그 모임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최순실 씨, 또 김장자 이런 분들이 다 회원인 것으로 봐서는 그동안 뭐 지금 아까 우병우 전 수석도 특검 수사 받고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했고 또 김장자 씨도 과거 기자들이 뭐 질문하니까 전혀 모른다고 발뺌을 했는데 그동안 뭐 골프장 기흥 골프 CC에서 골프를 같이 쳤다는 여러 증언도 나왔지만 지금 이 수영장에 그런 회원 멤버로서 같이 뭐 식사도 하고 활동도 같이 하고 모임도 했다는 것으로 봐서는 우병우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최순실 씨가 오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난 거고 또 나아가서는 우병우 씨의 그런 청와대 입성에도 최순실 씨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게 3년 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3년 전이라고 하면 2014년 4월 그 무렵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골프를 쳤다고 하는 그 시점도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기 직전쯤에 김장자 씨와 최순실 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고영태도 거기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같이 골프를 쳤다고 하는 증언이 나왔고 또 그 프로골프 선수가 증언한 걸로 봐도 그 프로골프 선수가 증언했을 때에는 이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골프를 쳤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수영장에서 같이 한꺼번에 이제 최순실 씨하고 김장자 씨가 수영을 함께 했다고 하고 하는 시점도 역시 그 무렵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쯤부터 최순실 씨와 김장자 씨가 알기 시작했고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갈 때나 민정수석으로 승진할 때도 역시 김장자 씨의 입김 그리고 최순실 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이번 이제 여러 명의 증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특검이 이제 그 우병우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 죄명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출석 불응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중에서 특별감찰관법 위반의 경우에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 내사를 하려고 하니 그걸 고의로 막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특별감찰관법에 의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조사도 되어 있고 특별감찰관실의 직원들도 조사가 되어 있고 또 경찰 조사라니까 경찰에다 자료 처리 못하도록 했다는 그런 증거도 있어서 우병우 전 수석 입장으로 볼 때는 내일의 그 영장실질심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판사의 선택은 어느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고 보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 이야기는 우병우 수석이 원래 수사도 잘하던 사람이고 법률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감추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참 수사도 어려울 것이고 처벌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근데 법리는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사실관계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검이 그동안 그 우병우 전 수석의 주위에 대해 쭉 조사를 해왔거든요. 그런 진술들이라든지 증거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가 소식 네 분으로부터 함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